관련된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살인이라든지 방화라든지 강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누구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분쟁 하리쇼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인 명절에 생각지도 못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혈흔이 남아있고 그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원인은 층간소음이었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명절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피의자와 피해자, 바로 아랫집 윗집에 살고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이게 시끄럽다고 지금 소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위에서 쪽파는 소리 많이 들리기는 들리더라고. 위에서 고소도 쳐도 이게 밑에 딱딱 소리가 들려.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것일까요? 명절을 하루 앞두고 폭망한 일을 겪은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휴대폰으로 시끄럽다고 소리만 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남들을 달리고 치는 거예요. 부모님의 집을 방문한 지 1시간이 채 못 됐을 무렵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는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갔던 두 아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10일 설 명절을 지내러 부모님 집에 모인 일가족 6명이 피해를 입은 방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기에 불까지 질렀다고요? 2층. 화재가 다 진압된 후였지만 아직도 현장 주변에는 매캐한 냄새가 신동을 했습니다. 가져둔 거 하나 남은 게 없습니다. 완전히 정도가 돼가지고 냄새도 아주 심각하게 나고요.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일어난 이 방화 사건.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 명절 현관문을 열어놨다가 이웃 사촌으로 알고 있던 한 사람에게 거실에 화염병이 던져지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 맨날 그러는데요. 문이 열려있을 거 아니에요. 명절이니까. 이미 자기는 방독면까지 다 쓰고 왔어요. 그냥 그나같이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불질렀어요. 도대체 이웃 간에 방화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해당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동에서 얘기하는 것도 시끄럽고 그걸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층간소음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층간소음 어느 정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제는 이렇게 사건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아이고 이게. 네, 2년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위층과 아래층 주민들의 제보. 얼마나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시험만 갔다 오면 끝에서 뛰라 말아요. 새벽 3시까지 달리기를 해요. 심장이 불러버려서 저 이러다가 제가 뛰어내렸지 죽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소음. 하지만 윗집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억양이 높아져가지고 몇 가지 또 공감을 하셨는데 밑에서 이제 불만을 표현을 하면 예. 또 나름대로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맨날 하는 말 이제만 안 그러니 애들 다 뒤꿈치도 들고 걸어다니거든요. 솔직히 엄마 된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하죠. 아무리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예. 시끄럽다는 아랫집의 항의에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 윗집의 스트레스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괜히 뛰면 애들이 뛰면 또 올라도 오겠다. 또 올라오겠다. 세상에다가 괜히 밑에 아줌마 만나면 마주치고 서로가 스트레스죠. 그렇습니다. 그 집으로 스트레스를 올리시고 서로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층간소음, 그 소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충격음과 진동을 윗집과 아랫집에서 각각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의자의 의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그만 물건을 떨었을 때 소음이 발생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생활소음을 윗집에서 만들어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두 가정의 스트레스 원인인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에 중점을 두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예. 측정 결과 60dB이 넘는 소음이 측정이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수죠? 60dB이라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60dB 정도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어이구, 비슷한 심각한 거잖아요. 집안에서 이 정도 60dB의 소음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음이 지속될 경우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청각이 상당히 쉽게 지쳐버리는 그런 기관에 속합니다. 층간소음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을 때 전혀 의도하지 않은 가해와 피해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분쟁의 골이 깊어져서 민사 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양측 입장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10%는 이제 아랫집이 위층 피해 때문에 오고요. 한 15%는 기타가 이웃사이 센터요. 15% 정도는 환경부에서 운영되고 집 있는 아랫집 항의 때문에 스트레스가 힘들다고 중재 좀 해달라고. 특히 애들이 있는 집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소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고 저렇게 서로 간에 그 시간대를 조금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요? 똑같이 있을 텐데요. 그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다음에 강제 퇴거하는 규정이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어느 정도 한계가 높으면 1, 2, 3채에서 페널티를 매기고 있습니다. 윗집을 상담한 데 이어서 아랫집을 또 찾아가 봤습니다. 이웃사이 센터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얘기가 안 되니까.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들었으면 모르는데 제가 재판하려고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해와 양보를 보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 새해 돼서 이제 애기도 유치원 가고 하니까 이제 좀 시끄러울 거예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서로서로 편의를 봐가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삽시다. 평소 내왔던 관리비가 갑자기 20배 이상 나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부모는 수입이 60이 안 되는데 이걸 내고 어떻게 사느냐고요. 이거 내기 전에 먹을 것도 없는 이걸 어떻게 내요. 30배 정도 가까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 훨씬 많이 나온 차원을 넘어서요. 소위 관리비 폭탄을 맞은 주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황당한 현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서울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저 SBS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또 보셔요. 한 달 관리비가 56만 원을 넘는 상황. 한 달 2, 3만 원 나오던 관리비에 20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아니 평소에 2, 3만 원이 나왔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냥 적어뒀다가 이거 뭐야? 가운데 점이 있네? 경비비가 14만 원. 관리비가 38만 얼마 원. 아니, 뭘 관리해줬냐고. 경비가 뭘 와. 경비는 오지도 않는데. 다른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뛰어도 너무 많이 뛴 거죠. 이름을 바라보는 노부부가 사는 집인데요. 73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내게 됐습니다. 말도 못했죠.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몇십 배로 20배도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소위 관리비 폭탄을 맞은 주민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60만 논에 나오네. 부모는 수입이 60이 안 되는데 이걸 내고 어떻게 사느냐고요. 이거 내기 전에 먹을 것도 없는 이걸 어떻게 내요. 우리 이렇게 내면 어떻게 살든 못할게요. 현실적인 문제죠. 한 달 수입보다 많은 관리비가 나오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력하느라고 가스를 거기다 뜨거운 물 많이 나오게 하면 엄청 더 1인 6시. 난방비조차 감당이 안 돼서 직접 물을 데워서 머리를 감을 정도입니다. 올 겨울이 이곳 주민들에게 유난히 춥게 느껴집니다. 추워. 빨리 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몸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70대 할머니. 두개 안 들고 못 자. 먼저 이거랑 이거 주고서 이거 입고 자요. 얘가 싫어서 못 자요. 얘가 오픈이라 해서. 전혀 난방을 못 하시나 봐요. 네, 관리비를 낼 길조차 막막한 지경입니다. 이웃의 주민이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공포를 터뜨리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조금 우리 많이 하셨다가 관리비는 그러는데 관리는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수도 계량기가 동파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려 쓰고 있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모든 일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유난히 잦았던 동파 사고에 이골이 난 주민들, 이제는
욕조 안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수돗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6시에 내가 샤워를 하고 1시쯤에 다시 이제 점검하려고 들어가봤더니 올라오는 게 조금 시원찮아요. 예. 물을 확 틀어봤더니 더 이상 물이 안 나와요. 2시간 만에 걸어봤어요. 왜? 약하게 조금 틀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오질 않는군요. 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관리사무소는 묵묵부답이었고 수도 수리비 80만 원까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번에 수리해 문제지가 처리에 50만 원, 두 번째 30만 원 붙였습니다. 토탈 80만 원 들었습니다. 네, 참다 못한 주민들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항의를 시작합니다. 12월 달에 관리 보조서를 주게 되면은 약 60만 원, 50만 원 평수에 해서 이렇게 20회 각성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는 다르죠. 제가 그런 건 제가 좀 가장 보낼게요. 나가는 하자. 그렇게 의견했어요. 재작년부터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 한때 2,500가구가 살았지만 지금은 거의 관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 기뻐서 더 버리고 하는 거라고 따님들이 그딴 동네들이 사전들이라니까. 남아있는 20여 가구의 주민들이 공동관리비를 나눠서 내게 되자 스스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왜 다른 주민들처럼 이곳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이 관리비를 떠안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이사를 가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 대출비로 한 2억, 3억씩 대출을 받아서 갔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한 2억을 대출 받아서 가야 돼요. 주민들의 대부분이 세입자인 만큼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셋값마저 크게 올라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주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어떤 일시적으로 이제 조금 전세 물건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좀 있었어요. 전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지역 외로 많이 갔고 이 관리를 과연 내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걸 지금 대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심각한 무슨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해당 구청을 찾아가 봤는데요. 구청아. 그래서 그 법적으로 대응할 적이 그 시장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어차피 그쪽 그 관리소 있잖아요. 그쪽에서 실제로 부과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 문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관리비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 전에 정해놓은 규약대로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과다 지출하게 되고 다소 억울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새롭게 만들든 방법을 취하셔서 부당하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빈집에 대한 관리비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 따뜻한 봄날을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관련 규정이 빨리 생겨야 될 텐데요. 네,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3분의 2, 그러니까 250만 가구 이상이 재건축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대상이 되더라도 한날 한시에 모든 세대가 함께 이주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만큼 이 빈집에 대한 관리, 그리고 남은 세대의 관리비 문제 명확한